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후 귀갓길에는요 상당히 추워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요 아침에 나오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크게 실린 기사입니다. 영국 얘기군요. 시장에 굴복한 영국, 결국 감세안 철회했다. 벌써 날짜가 꽤 지났어요. 영국에서 정책 하나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출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트러스 총리 지지율까지 급락했습니다. 열흘 만에 없었던 일로. 그러나요, 이미 영국 파운드와 같이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국채 가격 흔들을 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으로 새 총리가 사고를 친 겁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시죠. 자, 정치권 휴일 연휴 동안 이 얘기로 대단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블랙홀이 된 문 서면 조사 신구 권력 전면전. 자, 신구 권력 싸운다 이 얘기요. 지금 정부 출범하고 바로 나온 말인데 아직도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원발 얼어붙은 정국이다. 국민의힘 집토끼 결집기에 노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곁들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어제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1,000억 원짜리 F-35 스텔스기 234차례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앞에 이 돈 액수하고 고장 났다라는 게 같이 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싼 건데요. 자, 4년간 40대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작전 투입했는데 잦은 결함에도 부속품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잦은 결함이 왜 생겼는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부속품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 그럼 일단 들여놓고 나중에 이게 정비하는 거 신경 안 썼는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거든요. 이거 아마 매섭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오펙. 이건 이제 산유국들 모임이죠. 사우디, 러시아 주축. 여기에 플러스가 됐으니까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펙 플러스입니다.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오르겠죠. 전 세계 원유 공급량 1% 규모 이 정도면요. 100만 배럴. 2020년 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 폭이다. 킹 달러 이어서 물가 상승 자극 우려. 가뜩이나 지금 달러 같이 너무 뛰어서 힘든데 여기에 또 원유 가격까지 또 뛸 수 있다. 이런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형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조상호 법률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요. 30여 분 전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또 쐈습니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열흘 사이 5번이니까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요. 보도국의 권용범 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전해 듣겠습니다. 자, 권용범 기자, 어떤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지 지금까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거리와 고도, 속도, 재원 등을 분석 중인데요.
북한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도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오늘까지 합하면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현재 사거리와 고도, 속도, 재원 등을 분석 중입니다. 열흘 새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근 열흘 사이 5번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단순히 그냥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아니면 도발 한번 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자막에 있습니다. NHK 보도인데요. 북미사일이 홋카이도 그리고 아오모리, 지금 뭔가 피난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최근 4차례 쏜 미사일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일단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뭔가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일본 반응에서 지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뭔가 더 들여다볼 대목, 아직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 중이거든요. 자, 이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 전 대변인, 너무 자주 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아니, 북한이 사실은 미사일 이렇게 쏘고 도발한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뭔가 일본 쪽 반응 보니까 앞서 4차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뭐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거 우리로서는 뭐 딱히 대책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매일 분석만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희도 같이 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예.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지난번 한미 훈련 때도 원래 훈련 중에는 쏘지 않았는데 예. 전에 쏘거나 했는데 훈련 중에도 쏘고 해리스 부통령 방한 중에도 썼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북한에서 일본의 분석처럼 뭔가 다른 생각, 조금 더 센 어떤 의지를 갖고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장하면서 핵 버튼 누르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형구택 전 네. 부대변인, 북한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저런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어떤 특별한 의도는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이제 동해상까지만 떨어졌는데 지금 예.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제 아직은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일본 확실치는 쪽에 비상이 않지만 걸린 것 같아요.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이번에 훈련이 이제 한미일 뭐 연합 훈련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저는 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차하면 이제 태평양 건너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미사일 실험이 이 정도 된다. 근데 한미일 어쨌든 군사 강화를 하고 이번에 이제 연합 훈련을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압박을 한 거라면 우리들도 이런 무기가 있다 이런 것 같고, 뭐 한미일의 뭐 특히 이제 일본이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뭐 독도 근방에 훈련하면서 굉장히 예. 논란이 됐는데 그게 대한 어느 정도 좀 선긋기 아니냐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응책이 마땅히 없죠. 사실 딱 보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그 전에 그냥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 그냥 반대로만 하지 말고 예. 대담한 제안했지만 뭐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들고 북한은 뭐 식량 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있으면 우리가 뭐 쌀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예.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예. 쏘고 그다음에는 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핵실험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김지섭 위원장. 이 사거리가 아마 일본까지 가닿는 미사일을 저렇게 과시한 것은 예.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군의 날에 이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 미사일을 거의 뭐 쐈는데 핵무기급 미사일. 그렇죠. 그게 이제 반경 한 3,000km 정도가 되거든요. 탄두를 좀 1톤 아래로 하면은 그 이제 지하벙커 100m까지 뚫어서 예. 폭발을 하는 굉장히 위력이 강한 거고 그 범위가 이제 중국까지 가닿는다라는 예. 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으로서의 그걸 좀 성격이라고 의식해서 오늘 또 맞대응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무슨 의도 설명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쐈다라는 정도만 발표를 하지. 자, 오늘은 조금 더 지금 태평양상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서 간 걸로 일단 지금 추정은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요.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두 가지 반응입니다. 무례, 당연, 무례하다,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주제 좀 다뤄봤는데요. 이 방송 끝난 이후 하루 종일 뭐 여야 치열한 반응들 나왔죠. 그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감사원 무례한 짓 한 거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하겠다고 이제 알려온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했어요. 여당은 전직 대통령 성역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거 조사 못 받고 안 받는 거 이런 거 없다. 성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면 충돌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좀 더 보죠. 야당은 윤 정권 정치 보복 음모다. 총공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강하게 좀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이제 서해 이 피살 공무원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레 무례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유족들은 이거 좀 진상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전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도 또 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서면 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배후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단은 충분히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자, 현구택 전 부대변인 지금 배우 얘기를 했어요. 윤경원 의원이 윤건영 의원이 배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당연히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모종에 뭐가 예의가 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니 예. 우리 감사원의 역할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하는 잘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랬거든요. 대통령의 감사원의 가장 중요하다는 게 독립성이거든요. 정책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예.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고 지금 아마 뭐 나오는 얘기처럼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쭉 위로 조사해 예. 가야 되는데 조사하다가 막히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조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감사위원회 지금 중요한 거 같은 거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거쳤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결론을 정해놨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 정해졌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했고 뭐 월북도 아닌데 예. 월북이라고 이미 해경에서도 발표했죠. 그다음에 뭐 자료도 다 없앤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예. 거기 검찰에도 수사 중이거든요. 결론을 정해놓고 답변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뭐 답변할 의미가 없죠. 어차피 그렇게 발표할 것이고 지금 아마 하필이면 이제 시점상도 왜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는 시점에 예. 이게 이제 최종 발표도 아닙니다. 예.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건데 발표하겠다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특별히 뭐 대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도 안 좋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핵심부와 관계없이 그냥 뭐 실무자 예. 차원에서 서면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윤건영 의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 근데 권한이 없는 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거부한 거다. 이 설명이거든요.
감사원이 권한이 없습니까? 이런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뭐 전직 대통령 조사한 차례도 있기 때문에 권한은 뭐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어떤 최소한 범위 내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예. 이제 비례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내용상의 문제라든지 면에서 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형구택 전 부대변인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장, 민주당의 어떤 의심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배우가 있는데 그건 대통령실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설명이 주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윤심 관련 없다. 그러니까 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한 설명은 아니고요.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이겁니다. 윤심 관련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갖고 엮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쟁 거리두기다. 야당의 공세 차단, 민생행보 가속 의지를 보였다. 공식 반응 없이 감사원 절차를 강조했다. 일단 이런 입장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유희석 전 대변인. 아까 형구택 전 부대변인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 2명이나 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면 모르겠는데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의 그 감사 실무에 대해서 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예.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니까 순서가 왜 바뀌었냐. 예. 뭐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건 감사원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건 왜 그런 순서인지는 감사원이 좀 그냥 설명을 내놓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는 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가장 나중에 해야 된다는 글쎄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필요성에 따라서 예. 대통령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국정원장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뭐 성역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 어찌되었건 가장 나중에 한다거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제일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물론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예. 감사를 뭐 남발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예. 감사원에서 감사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는 여당 기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 반응이 무례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예우에 관련되는데 예우를 도통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각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감사원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조사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금 같은 표적 감사와 다르다. 이렇게 또 다시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입장을. 그러니까 감사원은 과거에 노태우 YSMB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질문지를 전했다. 그리고 또 몇몇 대통령은 조사를 받았다. 사례가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같은 표적 감사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감사 차원이 달랐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서해 피살은 조사 사안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감사 사안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정, 통치행위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역시 여야의 목소리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사법에 또는 감사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 조상우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께 법률 쪽 담당하시니까요. 네. 일단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한 사례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감사원의 어제 입장이었어요. 이걸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은.
일단은 아까 저기 민주당 쪽에서 공식 입장으로 지금 이게 감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이 이런 권한이 없다. 예, 예. 근데 그런 취지는 뭐 이 감사원이 이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예. 현행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예. 주요 감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얘기로. 그리고 예. 그 주요 감사 사안에 대해서 감사위원 회의로 정하는 사항은 예.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감사를 지금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 자체가 위법한 감사라는 취지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법한 감사라면 감사에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에 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대통령을 조사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가 있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는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초래됐던 사건이죠. 예. 전직 국방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막 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은 외환위기, 국민들 모두가 엄청나게 큰 환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7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뭐 이른바 20조가 들어가냐 40조가 들어가냐 논란이 있었던 그 4대강 사업 4대강. 관련이고요. 2018년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 관련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중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국익 손상 여부가 문제가 됐던 사건들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사례를 비교하자면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죠 아마 그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외로 벗어나서 월경된 사건, 그러니까 그 월경이 본인의 의도였던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이었던 박광자 씨도 실수로 넘어간 거지 아마 월경 의도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월경돼서 벌어진 사건,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인데 그 건에 대해서 무슨 감사원이 조사를 했다거나 감사원이 대통령을 왜냐하면 대통령 정도 되는 분들은 특히 직선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직접 선출로 뽑힌 대통령을 조사할 정도가 되면 그에 상응할 정도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사건인가?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박광자 씨 사건만 비교해 봐도 그때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북한의 최고 권력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울러 본다면 과연 이게 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만한 사건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 어떤 감사 행위에 대해서? 그럼요. 왜냐하면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3급 이상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범죄 중에 특히 직권남용, 지금 이게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의 경우에 공수처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아마 그동안 사실상 약간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직권남용죄를 가장 날벼린 칼로 만든 정권이 사실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거든요. 그 법리가 본인에게도 과연 그대로 적용될지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고한 대로 오늘 정도에 공수처에 가서 고발을 하겠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건만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감사원의 지금 그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판결의 보도를 보니까 국정 지표를 표구해서 감사원장 집무실에 걸어놨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충실하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일련의 그 국정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뭐 지금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또 방통위 여기를 지금 집중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들이밀었던 그 직권남용의 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어제 이 상관에서 이제 민주당이 범국민 저항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과연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사실 정치권이 거기에 촉각이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주장의 힘을 발할 텐데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굉장히 높다 이런 면에서 예. 감사원의 그 어떤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지율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여론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라면 이걸 굳이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무슨 연결될 리가 없다. 그 감사원이 감사 절차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을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다르다. 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익 손상이 굉장히 크다. 예. 이런 주장을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국민의 생명이 북한에 의해서 박탈된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국익 관점에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감사원은 국가의 돈을 쓴 누구라도 감사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절차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예.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감사원은 국가의 돈을 쓴 누구라도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인이라 할지라도요.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원의 범위를 저는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또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통치행위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과거 이제 닉슨이 탄핵당했던 결정적인 사건인 카세트 테이프를 열람하게 하는 것도 당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예. 결국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서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예. 다른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불응을 했거든요. 예. 거절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메시지를 냈어요. 무례하다라는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그 앞에는 감히 어딜 이게 이제 괄호로 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냥 불응하면 됐을 것을 예. 이렇게 메시지를 강경하게 낸 것은 나에 대한 수사, 감사 하지 마라. 이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여론전에 호소하는 것이죠. 나를 치려고 한다. 예. 메시지 내서 여기 민주당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에 예. 대한 수사, 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감사원에서 적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감사 절차에 대해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 결계를 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정국택 전 부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찔러보기 간보기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회계 관련된 뭐 돈 쓴 거가 관련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핵심적인 게 이거잖아요.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느냐. 예. 그거는 이제 뭐 국방부의 뭐 SI 정보 통해서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안 구한 거냐 이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어찌 보면 피살은 거기서 이루어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해서 밝힐 수 있느냐? 지금 검찰도 이거 수사 중이지 수사 않습니까? 중이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사로 밝힐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의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감사 실제로 이제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의 본래 기능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예. 검찰에도 조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감사원에서 먼저 해보는 거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이제 예. 나중에 검찰이 다시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국택 전 부대변인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제 강한 의심 뭔가 계속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 소속 두 분 나오께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그렇게 알아보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간 거고 이쪽은 그 흐름을 누가 만들어낸 거고 뭐 이런 싸움이군요 지금. 그런데요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안이 불거진 거잖아요. 앞서서 일명기사 때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이거 아닌가 새로운 블랙홀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해외로 갔다. 근데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다. 해외로 가는 거는 뭐 일이 있어 갔다라고 설명이 되겠죠, 통상? 근데 좀 기사가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자, 우선 국정감사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오늘부터 다 잡혀 있어요, 예정들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랄까요? 각오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밝혔거든요. 이겁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내각 여권 단호히 대응하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입장 나오는 것도 이례적이긴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국정감사 앞두면은 대통령이나 정부는 뭐 성실하게 질문에 응답하고 뭐 충분한 어떤 설명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지금 공세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지금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이렇게. 여기부터 양국관리법 요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요거 좀 이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죠. 자 그럼요. 김대기 실장 어제 좀 발언을 했는데 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또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다 끝나고 귀국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그리고 북미 순방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보니까 좀 발언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 그렇습니다. 증인 신청이 많이 됐어요. 여러 명이. 근데 해외 출장 핑계로 줄줄이 불출석. 그러면은 이거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이 증인 채택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안 나온답니다. 다 해외로 가 있답니다. 대부분이. 여기 좀 더 보죠. 자, 교육위원회 국감 중인 10명 가운데 8명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해외 출장. 주로 대학 관계자들이거든요. 나머지 2명도 이렇게 되면 불투명. 그러니까 이 2명은 뭡니까? 우리만 남았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 채택 당일 출장 계획안 결재.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민주당은 이제 반발하죠. 이거 국민 무시하는 거다. 계속 거부된 동행 명령장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강제성을 또 띠게 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살짝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조상호 부위원장. 예. 민주당은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예. 법원에서 유죄 인정하기에 족합니다. 불출석 사유죄로. 만약에 재판이 열리는데 저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아니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2조인데요. 예.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출석죄로 처벌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외 출장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왕왕 저렇게 계속 해왔어요. 이제 해외 계열사들 돌아본다, 아니면 해외 뭐 어떤 국가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뭐 특별한 제재 없이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고발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그게 다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약식 명령을 구했는데 아예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해부라고 표현하는데 정식 재판으로 그냥 회부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소환시켰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난 거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형으로는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3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러면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대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런 꼼수로 회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철퇴를 내린 판결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응한다고 하면 동일한 취지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분들은 특히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강제 퇴직당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조상호 부위원장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행동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분석을 법률적으로 좀 따져 주셨는데 윤석 전 대변인 물론 뭐 국민의힘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뭐 증인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근데 좀 많이 나가긴 했네요. 10명 중에 8명이 불출석하고 뭐 대부분 해외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많이 나가긴 했네요.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곤란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조상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뭐 동행 명령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절차에 대해서 밟으면 근데 되는 해외에서 건데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동행 명령장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집행을 그거? 해외 나가서 안 들어오는 더 중한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찌됐고 국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점은 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석 전 대변인께서 참 말씀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조상호 부위원장.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예.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건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 대표가 부르는 겁니다. 예. 단순히 어떤 여당에서 부르고 야당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 여당, 야당이 각자 만든 무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정식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대로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꼼수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예.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구택 전 네. 부대변인.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교육위 같은 경우는 이 10월 초에 잡혀 있는데 이달 말쯤 가면 종합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또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종합감사 그 때를? 뭐 아마 종합감사는 23일인가 예정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출장 간 분들이 보니까 23일 전에 돌아오는 분도 있고 안 돌아오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건 또 다르군요. 길게 잡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길게 잡은 사람, 그러니까 아마 23일 넘어까지 이제 그걸 염두에 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조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동행 명령장이라는 건 근데 이제 강제력은 없거든요. 법원에 체포영장처럼 가서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예.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가서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전달하고 오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찌 해외에 보면 이제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죠?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국회 그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그렇죠. 겁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발을 했을 때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거를 기소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제 출장 갔다. 그 일 때문에 출장 갔다라고 지금 그렇죠. 설명할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묘하게 하필이면 이제 뭐 결정된 날 항공권 끊고 그날 결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증언 회피를 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또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예전에 예. 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뭐 고소고발하든지 해서 끊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증언 채택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 권유와도 관련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예, 김재섭 위원장. 사실 이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고 예.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다수로 있고 위원장 역시도 이제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가 돼서 증인 채택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수니까 채택을 아마 한 밀어붙였을 거보다. 겁니다. 예.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된 논문 의혹을 이번 교육위의 국감장의 최대 화제로서 두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 포화를 쏟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한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뭐 해외 출장을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게 그 뭐 해외 출장 가고 이것이 도피 여부인지는 뭐 따져봐야 아는 것이고 정말로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가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 내막들을 살펴봐야지 뭐 우리가 법적으로 각각의 사유는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처벌을 하려면 그런 그 아마 충분한 정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 아직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국감장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것이요. 예. 이 논문의 표절 여부는 각각 대학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 예.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논문을 발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예.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역시도 서울대 관련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가천대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표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대학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표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표절이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정말 표절 의혹을 밝히기 위해는 제3의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예. 표절 의혹을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감장에서 표절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쟁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뭔가 제가 정확한 납득하기 걸 어려운 밝혀내기 어렵다. 어차피 제3기관에 맡겨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감장에서 안 그래도 교육위원회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예. 상황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국감장을 장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저기 조상호 부위원장께 바로 한 가지 뭐 드릴게요. 팩트를 좀 정정해야 될 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국회법상 예. 상임위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증인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또 안건조정에다 넘겨야 되는데 예. 안건조정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임위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거예요.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건. 최소한 그냥 무기는 한 거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른바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받고 이거는 빼고 또 저쪽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불편한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넣고 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 넣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야의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뭐 어찌됐든 힘의 우위에 의해서 나중에 조정이 이루어졌든 간에 최소한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 채택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 채택이 됐다는 건 여야를 대표하는 각 간사간 합의는 이루어졌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학교가 스스로 그거를 교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왜 그 연구 논문 진실성위원회 이런 거 왜 만듭니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어떤 교수들이 일일이 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차원에서 또 부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조사 감독 기관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따져 물어야죠. 교육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 검증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논문 하나 검증하는데 요즘 뭐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면 몇 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논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 부르는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사회 결정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재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뭐 이사회 결의를 안 거쳤다든지 아니면 이걸 왜냐하면 논문도 관련돼 있지만 그 회사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왜 사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회에서는 아니면 총장이나 이사장이 맘대로 그냥 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다든지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립대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 따져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10명 중 8명이 지금 해외로 2명은 고민 중. 그 이분들도 정말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린 나가야 되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몇 군데 신문에요. 누가 쓰러지나? 이 뭐 결투입니까? 키워드가 약간 그런 걸 풍기네요. 지금 누가 쓰러지나? 한 사람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아마도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이정투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정투구요. 사람 이름을 땄네요. 이준석, 정진석.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운명의 한 주다. 당 안팎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해요. 이 가처분. 근데 결론을 오늘 내서 공개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르면 오늘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대위 존폐에 대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요. 이준석 추가 징계 6일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밤에. 물론 또 연기돼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날짜 4일과 6일 오늘 그다음에 이 뭐 이틀 뒤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한 주인데 내용은 이정투구다. 둘 중에 하나 쓰러진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요거 오늘 국민의힘 소속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두 분께 좀 질문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만약에 오늘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오면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을 또 받아줬어요. 이번에도 법원이. 그렇다면 비대위가 지금 운영 중인 비대위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다시 복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새로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세 가지 중에 뭡니까? 만약에 오늘 정도의 가처분 결정이 또 나온다면 뭡니까 지금? 만약에 가처분 결정이 또 인용돼가지고 그 3차 비대위를 만들면 정말 국민들의 어떤 뭐 비판, 만들 수는 있지만 여론이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근데 그것을 당에서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당의 체면으로서도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일단 그거는 여론을 의식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된다는 거고. 비대위가 만약에 3차로 뭐 뜬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 가처분 신청 안 걸겠습니까?
또 걸 거거든요. 아, 또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4차 비대위가 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비대위원 할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번 비대위 구성을 할 때도 굉장히 난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통, 예. 예. 굉장히 인력난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그렇다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비대위가 과연 이 정치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건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지금 유일한 가능성은 예. 최소한도로 최고위원회를 복원해가지고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운 다음에 차기 전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 높다고 복원이라는 생각합니다. 의미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말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주류라고 꼽히신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회를 2차로 또 출범을 시켰지만 예.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버리면 당에서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최고위원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 아직 사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위원회가 다시 그 뒤로 무르게 된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면서 여러 명이 공석이 되어 있는 최고위원회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유명무실하지만 어쨌든 최고위원회 자체는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원당규상 정해진 대로 우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충원할 수가 있고요. 아, 그 사퇴한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채운다 다시.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남은 임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되 최대한 빠르게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윤석 대표가 복귀가 됐어요 당 대표로. 근데 지금 말씀은 가능한 빨리 임시적으로 체제를 유지했다가 빨리 전당대회 열자는 건데 윤석 대표가 전당대회 여는 걸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 윤리위원회 징계라는 변수가 하나가 남아있게 되죠. 아, 또 있다 여기. 네.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 장군 멍군입니까 지금 서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당원권이 없어진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또다시 비대위를 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말 그대로 꼼수를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거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거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수순대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밖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돌파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 전 대변인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인용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다른 비대위는 이거는 정치적 불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최고위원회 복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짧게 시간 보내는데 전당대회 이게 현실적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윤석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3차 비대위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원까지 바꿔서 2차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거절이 됐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김재석 위원장과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최고위원회가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원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말씀하세요. 저희의 당원 당규에 대해서 효력을 문제 삼지 않는 한 지금 개정한 당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개정된 당원이든 기존 당원이든 비대위가 출범을 할 경우에 최고위원은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복권이 된다, 다시 그 자리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최고위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최고위원은 어떤 최고위원을 말씀하시고 다시 새로 들어선다는 최고위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은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현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죠. 그럼 비대위가 다시 해산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성일종 정책의장 2명의 미니 지도부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툼이 또 심하겠는데요. 이거 보니까요 지금.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법원에서 개정된 당헌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보궐선거를 할 수도 없어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했을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새 당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미니 지도부. 그걸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 돌아올 수 있는 1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이 되겠는데요. 정무택 전 부대변인 아까 손 드셨다 마신 거예요? 지금 윤석 대변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그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보궐이 음. 아니라 전국에서 뽑게 돼 있는데 그 예. 규정이 이번에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퇴로를 차단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처럼 뭐 당원 당규는 유효한데 그다음에 만약에 가처분 받아준다 그러면 사실은 최고위원 선출도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가는 예.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복잡한 설명해 주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세요.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절차를 지금. 그래서 뭐가 지도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다시 왔다가 사라졌다가 복구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요. 혼란이군요 여전히요. 다음 기사는 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죠. 이준석 징계 엇갈린 당권 주자. 김기현 당 알아서 안철수 유승민 더는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결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최근에 입장을 낸 거 봐도 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가운데요. 조경태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당대표 되면 제가 공천 출세자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윤핵관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특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대한 좀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뭐 공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임재석 위원장, 조경태 의원과 같은 목소리가 당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소수죠. 소수다. 네, 아. 그 얼마 전에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윤리위에 전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의총에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추가 징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제명밖에 없다 그러면 공천은 훨씬 더 먼 얘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경태 의원처럼 뭐 이준석 대표를 복귀를 시켜서 공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경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아마 포섭하려는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친윤이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친윤 성향이 아닌 그 국민의힘 젊은 지지층들을 흡수하려는 메시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주류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윤석열 전 대표님. 물론 이게 이제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다수의 생각은 뭡니까?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울타리에서 같이 정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금 이 상황이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대세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 울타리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의지를 계속 법원에 호소하고 당원 있지 가입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징계를 더 세게 해서 아예 배제를 시키자는 그런 강경론도 있는 반면에 지금 조경태 의원처럼 품어서 공천까지 내가 줄 수 있다. 당대표가 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그 폭이 큰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상황에서 서로 또 싸우는 지점이 이거 누구의 마음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의심하는 쪽과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당에서 하는 쪽이죠. 뭐 이런 또 전선도 있습니다. 이자 지옥. 이자인데 지옥. 이자 내다가 진짜 살 수가 없다 뭐 이 뜻인 것 같네요. 기사 보겠습니다. 자고 나면 뛰는 전세 대출 금리, 청춘들 이자 지옥에 산다.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자 1년 사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 이자 부담 굉장히 급증하는 거죠. 뭐 2배 이상 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 보면 전세 대출 최대 한도 5억 원대는 102만 원, 이게 203만 원으로 꽁충 뛰게 된다. 이거 월 부담하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게 부담이 되니까 무지출 챌린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 한 푼 안 쓰고 사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면은 이걸.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 얘기 좀 해보죠. 요 이자 얘기는요. 형근택 전 부대변인하고 김재섭 위원장 두 분께 느끼십니까? 요즘에 이런 주변에 많습니까? 이런 분들? 뭐 저도 뭐 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자에 팍팍 오르는 거 알죠. 왜냐면 이자가 막 늘어납니까 지금? 그렇죠, 늘어나죠.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고정으로 얼마씩 이래 송금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벌써 이제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전체 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담보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이 금리를 오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안 줄일 때는 우리 원화가 달러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전세를 마련하기 대출 전세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시장에 완전히 맡겨놓으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작년 올해 같으면 은행들이 뭐 수십조 이상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은행 입장에서 은행들은 그냥 우리는 뭐 기준금리가 올리니까 우리 올린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공시제도 같은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약간 이자율이 떨어진 효과가 있었는데 얼마 안 갔습니다. 그대로 이제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사실은 이런 어떤 대출 금리가 서민들의 어떤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가 사실 이런데 어쨌든 민생 뭐 경제 이거 부분에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자들이 있죠.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전세 대출 금리 요 이자 부분에 집중했는데 여러 부분의 이자인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간섭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예대 마진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수준이거든요. 되게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는 한 1%에서 2% 수준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그 은행의 말하자면 수익을 계속 조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에 대해서 예대 마진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정말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 이자율 자체를 줄여버리면 시장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안에서 아마 반영이 되겠죠. 아마 정부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중고인 것이 젊은 세대한테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뭐 전세금 대출 계속 갚아내고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건 살려고도 물가도 뭐 몇 배가 뛰어버리니까 사실은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정말로 막차를 탔던 사람들 막 집값이 오르는 게 내가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들어갔던 젊은 세대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곡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곡소리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악소리라고 써 있어요. 악소리 지금. 곡소리보다 악소리가 더 강한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경제와 관련된 해외 소식입니다. 영국 얘기 기사를 따라 준비했는데요. 사고 쳤죠? 영국 총리가 정책적으로. 파운드와 국제가 폭락의 감세 철회. 그러니까 정책 철회를 했어요, 열흘 만에. 한다고 했다가 깜짝 놀란 거죠. 트러스, 영국 총리 이름인데 굴욕적 유턴을 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 최고 세율 요구 관련해서 감세 정책 썼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난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했습니다. 이날요. 이거 발표된 날. 파운드화는 급락하고 외신들 한때 구제금융 위기설 돌기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IMF 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굴욕적 유통이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트러스 헛발질에 보수당 내부에서도 등 돌렸다. 총리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조기 퇴진 가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 전 대변인. 그러니까 정책 한번 잘못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지금 터졌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 트러스 총리가 9월 6일에 취임해서 아직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근데 퇴진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참 영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 감세 정책 즉 45% 최고 세율 구간을 없애겠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도 활성화되고 해서 내년에 0%로 예상됐던 GDP 성장률을 한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비어지는 고가는 뭘로 채울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전임 보리스 총리는 코로나 관련한 뭐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빈 공간을 법인세 강화로 채웠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채 발행할 텐데 영국 국간이 그렇게 흔들흔들하면은 영국 경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로 믿고 그 국채를 사는가 이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통화, 파운드에 대한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파운드는 물론 유로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축통화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국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말씀하셨듯이 영국도 IMF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과거에 영국 경험이 있죠. 그거. 경험이 있죠. 예. 우리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트러스 총리가 이 모든 감세 정책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핑계가 됩니까, 총리가? 절대 안 되죠. 본인이 총리인데. 그래서 안팎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리더십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걸 핑계를 장관이 했어요. 저는 몰라요. 이게 됩니까, 지금 총리가? 아, 그렇군요. 영국도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AI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이요. 요즘에 뭐 인공지능에다 뭘 입력했더니 막 그림도 그리고 뭐 소설도 쓰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요. 특허청 AI는 발명자로 인정 안 한다. 첫 결정입니다. 미국 AI 개발자 특허 출원 이거 무효 처분을 했어요. 현재로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만 발명자다. 조상우 부위원장께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고? 근데 이게 이걸로 그냥 끝나겠습니까?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인간의 창의에 대해서 예.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특허인데 특허는 특허 권자가 있고 또 발명자가 따로 있어요. 특허 권자에는 자연인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법인이 있잖아요. 뭐 회사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특허권을 양의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회사가 특허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발명자만큼은 자연인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창의에 대한 어떤 그 공제,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것이다. 갖고 있는 거죠. AI는 결국에는 어떠한 경우에든 예. 로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부적인 로직이 움직여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애초에 그 특허 자체의 취지에 일단 맞지 않다. 그걸 인정하는 게. 예. 그리고 우리 법상으로도 그냥 사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줄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AI 자체가 또 물론 또 AI가 스스로 권리 능력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예. 특허 권자도 될 수 없죠. 이제 왜냐하면 그 단순히 특허 권자라는 거는 뭐 이 발명을 해서 뭐 예. 권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그 권리를 향유하고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전혀 없기 때문에 예. 현재 시점에서는 발명자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특허 권자로 독자적으로 또 인정해주기도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아랫부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왠지요 보면은 이 호주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네. 호주에서는 지난해 7월 연방 1심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을 했답니다. 게다가 올해 4월 2심에 가서 1심 잘못된 거다. 번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계속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는 건 인간의 발명에 대한 그 발명을 존중함으로써 그리고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예. 더 많은 창의와 그러니까 발명을 유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근데 AI는 로직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찍어내듯이 발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과연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보다 고양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맞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는 그저 사람이 만든 도구일 뿐이다. 약간 이런 생각인 거네요. 지금 이 네, 판단에 그렇습니다. 같은 깔려군요. 근데 이 인정하신 분은 그거 알고 특허 신청을 하신 건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효 처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서 오늘 기사로 좀 잡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상한 일이 좀 있습니다. 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있는데요. 뭐 물고기가 나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수영대회 열린 청정 바다인데 마산만 어린 청어 집단 폐사 미스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물 쪽에 있는데 보세요. 여기 바다에.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게 청어예요. 어린 청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집단으로 이 폐사 상태입니다. 떠 있어요. 지금 화면 나가죠. 저런 모습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잇따랐는데 창원시가 일단 수거를 했어요. 30톤입니다. 수거한 게. 어선이 버렸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모릅니다. 아직은.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린 청어잖아요. 이거 다 자란 청어가 되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많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유를 몰라서 지금 따져보고 있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소개만 좀 드리죠. 당정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재외동포청 신설키로 어제 당정 이 회의가 열렸거든요. 요거는 전 정부 조직부와 관련된 건데 조만간 발표한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야당 설득이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조직법이거든요. 법이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가부 폐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또 부정적이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법 통과 만만치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 요거까지 주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항은 이렇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